네, 안녕하세요. 저는 UN SDGs 협회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15회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글로벌 ESG 흐름과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요즘에 ESG가 굉장히 그 산업계에 엄청난 큰 흐름이고 또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ESG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된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 가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와서 사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이 ESG의 어떤 흐름들을 사실 굉장히 적절하게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ESG가 어떤 개념으로 나왔고 또 실제 우리 기업뿐 아니라 정부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기관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기구이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뭐 식량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 뭐 패션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유엔이 2030년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2030년까지 정한 게 SDGs라고 하는데요. 저희 기관은 그 SDGs를 정부와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돼서는 저희는 사실 그 ICMA라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그 채권 원칙 옵서버로서 ESG 금융과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인 ESG에 대한 개념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이제는 어떤 말인지는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일컫는 말을 ESG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ESG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ESG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다음에 ESG에 대한 그린 금융, 녹색 금융에 대한 어떤 투자, 다음에 글로벌 ESG 정책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은 무엇인지, 다음에 ESG 글로벌 기준 평가 원칙, 그리고 기업 공시가 어떻게 의무화될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ESG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UN SDGs는 또 ESG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ESG 채권이라든지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뭐 기업의 산업계의 예를 들어봤을 때 기업들이 일반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서 우리 기업의 매출은 얼만큼 되고 자산은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손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던 어떤 기업 공시 과정을 거쳤는데요. ESG라는 것은 비재무적인 내용들도 앞으로 공시를 하자. 우리 기업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시하자는 어떤 그 개념으로 시작한 게 ESG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꼭 반드시 산업계에서만 ESG라는 말이 쓰이지는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 산업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기업들이 물건을 판다고 할 때라도 우리가 만든 물건을 그냥 잘 판다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좀 더 커 나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 흔히 요즘에 말하는 IPO 상장을 한다든지 주식 상장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 기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좀 더 키워나가고 그리고 더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외부 기관 투자자들 또는 이런 아까 방금 말씀드린 IPO 상장을 할 때도 이런 ESG 요소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끔 기업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을 상장을 시킬지 말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요소로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SG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사실 그래서 ESG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 분들께서 그냥 어떤 주말에 우리가 플라스틱 그런 페트병 같은 거를 재활용을 우리가 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의미에서 ESG의 환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회 공헌들, 내가 어떤 봉사 활동자로서 어떤 기관 단체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ESG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ESG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산업계의 어떤 금융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서 ESG가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분야를 보시면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탄소 저감,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다음에 정부의 환경 규제들, 계속 환경 규제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생태계, 생물 다양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종의, 우리 인간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의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동식물들이 실제로 인간에 의해서 멸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지구 또는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에 많은 이슈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사실 친환경 에너지라고,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드물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석탄 에너지에서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안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어떤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또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좀 사회적인 양극화가 약간 더 점진적으로 증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양극화를 좁혀 나가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ESG의 소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 지배구조만큼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요즘에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오너로서 기업을 설립을 하고 세워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저의 자녀들한테나 또는 어떤 전문 경영인한테 이 기업에 대해서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건지, 당연히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배구조, 그래서 ESG가 이렇게 ESG 이렇게 세 분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ESG라는 게 왜 갑자기 작년부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갑자기 나온 어떤 개념이다, 한국에서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 한국이 오히려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ESG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화두가 됐느냐? 일단 첫 번째로 환경 대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것도 어떤 환경적인 이슈에서 생겨난 어떤 감염병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호주라든지 아마존이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그 화재가 지속되면서 호주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환경 재난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큰 화재가 났죠.
그 우리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화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때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목이라든지 품종도 달라질 것이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대재난이 ESG에 큰 영향을 줬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재난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 코비드 19 이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서 대처도 굉장히 늦게 사람들이 빨리 한다고 했지만 지금 백신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러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꿨죠. 뭐 아주 쉬운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분야 한 가지만 말을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외식을 어떤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외식을 즐기다가 지금 이제 다 집에서 배달을 한다든지 또는 밀키트를 사서 직접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식생활 문화부터 생활 패턴까지 다 달라지게 만든 게 이 코로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또다시 이런 감염병이 생길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ESG 이런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국 정부에서 그린 뉴딜이란 거를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그린 뉴딜이 아주 핵심적인 가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나는 당선이 되면은 반드시 파리 기후변화 협약부터 먼저 다시 재가입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ESG에 대해서 가장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유럽인데요. EU 유럽연합이 이 흐름들을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끌어가면서 세계적인 ESG 열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SG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금융인데요. 블랙락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자산 운용사들이 앞으로 환경적이지 않고 친환경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지 않고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하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블랙락뿐 아니라 다른 주요 그 투자 운용사들도 자산 운용사들도 앞으로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꼭 기존에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 나쁜 기업이거나 ESG에 반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ESG에 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아주 내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반드시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기업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ESG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투자에 배제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ESG의 흐름이 사실은 한국에도 이런 국내에도 ESG의 큰 물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 11월 달에도 영국에서 COP26이라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그런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매년 열리면서 그 중에서 기념비적인 2015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게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그냥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신기후 체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렇게 지구 온도를 높이면 안 되고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하던 어떤 그런 그 온실가스는 내뿜던 산업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정한 그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로 사실은 전 산업계가 굉장히 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우리가 뭐 흔히 저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식음료 어떤 그런 포장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특정 업체의 기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떤 그 간단한 도시락을 하나 먹더라도 포장재가 있고 그 포장재를 열어야지 우리가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포장재를 만드는 용기부터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그리고 그 용기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큰 틀을 정한 게 사실은 저 그 파리 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협약 이후에
EU가 유럽 연합이 그린딜을 만들고 앞으로 또 그 EU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한테는 탄소세를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내뿜는 기업들한테는 그만큼 세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EU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은 앞으로는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몇 가지의 그 법을 정했는데 그런 법들이 당연히 수출에 대부분의 수출을 해서 어떤 그 영위를 하는 우리나라 그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 글로벌 기업과 또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에 대한 이슈가 사실 글로벌 흐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그 IPCC라고 유엔에서 만든 그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 정부 간 협의체라는 그 국제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가 매년마다 5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이제 주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보고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정규 보고서는 아니지만 1.5도씨 보고서란 것을 내서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어떠한 결과들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1.5도씨를 넘기면 안 되겠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큰 틀이 생겼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전 세계 산업계가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글로벌 어떤 확산 배경을 주로 설명드린 이유가 사실은 ESG란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KESG도 만들고 있고 또 뭐 K 어떤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K 무슨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비하는 어떤 ESG 시스템들 또는 국회에서 지금 120개 가까이 그 발의된 ESG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안들이 사실은 그런 글로벌 흐름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원칙과 기준에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 배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한 ESG의 흐름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지속 가능한 노력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정부나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기후변화 협약 이런 협약들에서 먼저 ESG 신호탄을 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이 변화하고 코로나 같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자연 재해가 생기면서 그 재해가 생기면서 ESG가 더 불이 붙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나 산업계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 세계 주요 어떤 산업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비재무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주에 대한 권리들을 좀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주주 권리뿐 아니라 주주 외에 어떤 일반 시민들에 대한 권리도 신경을 쓰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주 자본주의를 끝낼 시간이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주주만 바라보고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한다면 당연히 이익을 최대로 극대화하는 것들에만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겠죠. 우리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고 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겨서 주주한테 어느 정도 배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ESG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거는 조금 더 넓게 바라봐야 된다. 주주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업은 근로자라든지 지역 사회 그리고 넓게 나갔을 때는 국가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말이 기업 시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하나의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고 온실가스를 내뿜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재를 할 수도 있지만 넓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공감한 선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주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제는 끝내고 더 넓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런 기존의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중소기업 오너가 봤을 때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우리 고객도 아니고 우리의 물건을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제는 그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 그리고 넓게 봤을 때 이 국가에 속해 있다면 모두 다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넓게 봐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뭐 당연히 기업에서도 특히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한 어떤 법이라든지 글로벌한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아주 재빨리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큰 투자자들, 블랙락 같은 어떤 뭐 뱅가드라든지 아주 큰 투자자뿐 아니라 그런 소액 투자자들, 그냥 쉽게 말해서 기업의 어떤 그 상장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소액 그 주주들조차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기업이 착한 기업인지 아니면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기업인지 아니면 정말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주식을 사지 않겠다. 이러한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대기업뿐 아니라 어떤 작은 기업들한테도 충분히 속할 수 있는 얘기고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ESG가 우리 그냥 정부의 지금 법 환경법 잘 지키고 있고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잘 지키고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앞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 금융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기업들이 이제 외부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안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면 반대로 이런 ESG 활동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어떤 자본을 우리가 그 기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업 운용 자금들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서 ESG 금융이라는 이런 분야까지 넓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은 ESG를 추종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ESG 평가 뭐 MSCI 같은 그런 유명한 ESG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그 평가 지표조차도 나중에 실제로 투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ESG 금융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점차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제 회장인데요. 이분도 앞으로는 이제 모든 사업 모델을 넷째로 탄소 중립되어 있는 그런 목표에 가져가는 어떤 기업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웬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이런 목표를 공개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공개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이 그 일반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도시락에서는 당연히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우리가 용기를 쓰고 또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바이오 페트를 쓴다 하더라도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그 온실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체육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또 그 찾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인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축산업 같은 경우도 전 지구상에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 그 땅에서 4분의 1 정도를 축산업에서 기르고 있는 그런 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산업이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갑자기 우리가 전부 다 대체육을 먹고 온실가스를 우리가 갑자기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석탄 발전을 전부 다 스탑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로 재빨리 돌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많지만 해외 투자자들이나 해외 정부 뭐 EU라든지 특히 EU 같은 데선 석탄은 아주 그냥 인류의 악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산업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을 통해서 얻는 전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얻는 전기의 약 40% 가까이 됩니다. 그럼 갑자기 우리가 이 전기를 석탄 발전을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발전을 멈췄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그 40% 기존에 쓰던 것을 어딘가는 가져와야 되는데 원자력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비용이 당연히 더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나 기업에서는 전기를 돌리는 데 있어서 그냥 불 딱 켜면 바로 전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빈곤층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을 켰을 때 전기가 바로 제공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 때문에 ESG라는 게 무조건 이걸 밀어붙인다고 무조건 친환경적으로 하고 무조건 소셜적으로 해야 되고 무조건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전에 보신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큰 그 해외 기관 투자자들 뭐 뱅가드라든지 노르웨이 뭐 투자 운영회라든지 이런 네덜란드 연기금 아주 유명한 이런 투자 기금들에서 실제로 그 배제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고 국민연금에서조차도 지금 앞으로 ESG 투자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공시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언제부터 ESG를 공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업들한테 큰 압력과 압박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ESG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들을 전환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CEO와 오너 또는 어떤 기업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임원들 그리고 또 기업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임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ESG를 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ESG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뭐 EU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법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ESG와 관련된 법안들이 아주 빨리 그리고 굉장히 강도 높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부 다 쓰면 안 된다. EU에서 2023년부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탄소세도 2023년부터 이제 부과해서 철강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주요 기업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말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EU의 그린딜이라든지 뭐 그린 텍소노미 이런 어떤 녹색 분류 체계, 다음에 소셜 텍소노미, 사회적 분류 체계들이 앞으로 각국의 뭐 G20이라든지 주요 선진국들이라든지 다음에 또는 뭐 OECD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모두 어느 정도 참여하게 해서 각국에서도 법적으로 적용하게 만들겠다.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U가 발표하는 어떤 법안들이 한국 정부라든지 주요국 정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EU의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은 몰라도 EU가 발표하는 어떤 주요 환경 법안이라든지 다음에 사회적인 관련된 법안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실 우리보다는 더 ESG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중국이 한 1.5배 정도는 우리보다 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환경 관련된 법을 만들고 있고 아주 강력한 또 그 ESG 금융 관련된 법안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말 이 ESG에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투자하는 금액도 지금 보시면 엄청납니다. 4년간 우리가 4천억 달러 이상 정말 한 450조 원 이상 우리가 에너지 한 분야에만 그 정도로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뭐 탄소 중립도 2050년까지는 얼마만큼 우리가 이루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얼마 전에 지난달에 탄소 중립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아주 빠르게 통과한 편입니다. 한국 정부가. 하지만 그 탄소 감축량을 봤을 때는 이제 유엔에서 정한 탄소 감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각 국가마다 자율성을 줬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2018년을 기준으로 탄소 감축을 뭐 30%를 하겠다. 어떤 국가들은 뭐 2009년을 기준으로 탄소 감축을 뭐 50% 하겠다. 이렇게 여러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아주 빠르게 그 탄소 중립 법안을 만든 국가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가 2018년을 기준으로 가장 탄소가 많이 배출됐었던 2018년을 기준으로 30%를 감축하겠다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아주 그 높은 탄소 감축량을 발표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나 산업계에서는 탄소 감축량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다 전부 다 기업들이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ESG 기업 공시 정책,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기업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법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뒤에 가면 이 공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장사 같은 현재 상장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지금 기업 지배 구조에서 핵심 정보는 의무 공개를 하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ESG 보고서란 것으로 이제 보고서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지금 현재로서는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이제 내용이지만, 2021년부터는 2021년까지는 거래소에 자율 공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2025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한테는 반드시 의무 공시를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먼저 발표를 하거나 작성한 기업들이 거의 드물지만,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 기업의 매출, 자산, 이익, 뭐 여러 가지 근로 형태, 다음에 임직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환경 활동들이 실제로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지배 구조는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국제 기준,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뭐 국제의 어떤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 SASB라든지 뭐 G20에서 만든 TCFD 같은 어떤 그런 환경 관련된 기준에 맞춰서, 또는 GRI 같은 기존에 쓰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기준에 맞춰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작성을 한 다음에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제3자한테 인증을 받은 다음에 공개를 해라. 사실 이게 대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 중소 중견기업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 2조 원이라면 중견기업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30년이 됐을 때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들은 반드시 이 ESG 보고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반드시 의무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30년 같으면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만드는 것도 대기업에서도 갑자기 오늘 계획을 해서 내년에 우리가 제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빠듯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ESG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그린 에너지 대전환, 이 부분이 사실 ESG에 있어서 가장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유럽에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상에서 어떤 해상 풍력,
그 해상 풍력기를 어떤 풍력 발전을 한다든지,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지만 그 이 선진 국가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됐을 때, 포함했을 때, 이런 선진 국가들은 사실 이런 에너지 전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자본을 투여를 하고 법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빨리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견국가 이하의 어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빈곤국가들, 사실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한 30개 국가 그 이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선진국이다 이렇게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나머지 그런 한 170개 가까운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저런 신재생 에너지로 갑자기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자본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본을 가진 선진국에 가서 우리 선진국들이 투자를 하거나 우리가 기술을 알려주거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국가들에선 선뜻 그런 것들도 내키지 않는 게, 기술을 투자를 해주고 자본을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국가의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정치 체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체계들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아직까지 많은 그런 개발도상국들이나 빈곤국가에서는 외부에서 우리가 투자를 선뜻 해주겠다 하지만도 실제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물론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한 80%를 선진국에서 내뿜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온실가스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투입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하지만 반드시 그런 개발도상국들도 같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지, 또 같이 어느 정도 그 협의가 되는 상태여야지만 이런 지구 전체의 온도를 1.5도씨 미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는 속도보다는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느냐, 지금 석탄 에너지에서, 석유 에너지에서 어떻게 속도도 빠르게 내면서 어떻게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에너지를 쉽게 그런 전환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장 많은 쓰고 있는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산업이 그 자동차 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아직까지는 다 내연기관들을 많이 타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석유가 들어가는 곳이 운송, 그 트럭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항공 같은 경우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석유가 굉장히 전환을 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 분야입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의 99%가 항공유라는 석유를 써서 이렇게 비행기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행기를 운항을 하고 배를 운항을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 개발들을 반드시 선진국이나 큰 대기업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ESG에서 나오는 신규 개발되는 기술들의 약 한 50% 가까이가 중소 중견기업들이 개발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뿐 아니라 이런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ESG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무역, 이 탄소무역에 불을 지핀 것이 이제 유럽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EU의 국경을 넘는 모든 기업들은 탄소세를 내야 된다. 근데 이 탄소세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업 구조를 봤을 때 한국의 주요 산업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다음에 어떤 그 제조 기반 위주의 그런 생산 그런 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군에서 바로 탄소세를 적용했을 경우는 약 한 8천억 원에서 한 1조 2천억 원까지 정도의 그 세금을 매년마다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탄소세라는 게 EU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 한 분야가 아직까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라든지 화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인데, 만약에 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져서 식품 분야라든지 뭐 아주 간단한 만드는 제조 분야까지 다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탄소세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무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환경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뭐 이 관계된 부처들, 뭐 외교부라든지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 많은 정부 부처들에서 지금 탄소 무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고,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여러 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이런 산업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EU에서도 이런 탄소 국경 조정을 하면서 바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도 이제 탄소세를 그 세금을 매기겠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탄소세를 매기는 그런 개념이 EU랑은 조금 다릅니다. EU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환경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겠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 미국에서 나온 제품 위주로 우리 미국 국민들이 구매하게 만들겠다. 앞으로 우리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 부지 안에다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짓고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물건을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이런 탄소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이런 게 약간 미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탄소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죠. 사실 원래는 이제 탄소 중립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탄소 저감이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탄소 저감이란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과연 이 넷째로 탄소를 중립을 딱 정말 탄소 0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이 뭐냐? 우리는 탄소를 아예 그 배출하지 않으면서 더 마이너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그 어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탄소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농업에서도 당연히 땅에 비료를 주고 여러 가지 땅을 그 경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고, 또 그 경작한 작물들을 베서 다시 우리가 뭐 포장을 한다든지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어딘가 수출을 하거나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농지를 사용하는 그 농지 자체가 지구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육상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인간이 내고 있는 온실가스의 약 8%에서 한 15% 가량은 순수하게 농업과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 땅을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사실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에서는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방법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식품 산업계에서는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장재, 이 플라스틱 화학 기반의 포장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원순환, 이 플라스틱을 아예 쓰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깨끗하게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을 하는 구조를 만들자, 자원순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들이 식품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로 요즘에 자리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철강에서도 이 철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탄소를 줄여나가고, 또는 신기술을 통해서 탄소 포집, 배출되는 탄소를 붙잡아서 그 탄소를 어떻게 상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정책,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초에 이런 탄소 중립법이 이제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는
앞으로 탄소 배출을 35%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들 35%까지는 이상을 감축을 해야 된다. 35% 이상을 기존 대비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인데 2018년 우리나라 전체에서 나왔던 탄소 배출량이 약 한 1,800만 톤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35%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30년까지 줄여 나가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저렇게 제정이 됐고 또 실제로 그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라든지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정책 흐름들이 다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 굉장히 좀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2달 정도 9월달, 10월달 정도는 정부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법에 대한 의견을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을 좀 수렴을 하겠다 말을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35%는 이상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하로 감축을 해달라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내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산업계가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존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또 산업계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보조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우리 그 탄소 배출권이 한국에 도입이 돼서 지금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탄소 배출권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거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어떤 줄임말인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에서 내뿜는 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여 나가서 다른 기업에 그만큼 우리한테 할당된 탄소 배출을 권한을 팔 수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초과됐을 때 다른 그 기업에서 아껴둔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사와서 그 탄소 배출권을 적정 수준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배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무제표상에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재무제표상에서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우리나라 어떤 모 제철 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적자 폭이 뭐 한 천 몇백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 당장 이 기업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그 탄소 배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탄소 배출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재무제표상에 적자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중견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기준을 그 한국 정부나 또는 한국 산업계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100%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KESG라고 해서 어떤 그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ESG 지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산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고 또 정부가 그 ESG 지표를 만들었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ESG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반면에 해외에서도 어떤 그런 ESG 관련된 지표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기준을 맞춰야 되고 또는 한국에서도 맞춰야 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표에 대한 기준을 맞추면서 기업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산업계에 어떤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국형 KESG 지표의 어떤 그런 설립이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내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그 KESG 지표를 발표할 거라 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EU라든지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ESG 관련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EU라든지 미국 그 ESG에 좀 선도하는 국가들의 관련된 법들이
아주 빠르면은 한 몇 달 안에 우리나라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늦더라도 1년 안에는 우리나라에 그 도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그 해외의 어떤 기준이나 법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ESG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ESG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들한테 어떤 이 기업은 ESG에 아주 우수한 AAA 등급이야, 또는 뭐 AA 등급이야, 또는 A 등급이야, 뭐 B 플러스 등급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기업의 대외 신인도 또는 어떤 주주 가치의 어떤 상승, 또는 연기금 같은 거대한 어떤 투자 자본들의 그런 투자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ESG 평가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ESG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전 세계에 지금 ESG 평가라고 나와 있는 그 평가 기준이 공개된 것만 해도 한 170가지 이상이 됩니다. 여기저기 모든 ESG 평가하는 기관들이 어떤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야지만 ESG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통합적으로 ESG 평가라고 해서 딱 만들어진 기준은 아직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이런 ESG의 글로벌한 어떤 주요 평가 기관들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ESG 금융을 어떤 투자를 하는 펀드라든지 어떤 채권의 발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 되는 대기업들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조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 평가된 어떤 지표라든지 그 등급을 보고 주요 블랙락 같은 뱅가드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투자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펀드가 형성이 되고, 또 채권에 대한 발행하는 어떤 인증 등급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주 몇 가지만 가져온 내용인데요. ESG에 대한 기준, 지표, 원칙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적어도 제가 여기 이제 적어둔 뭐 처음에 ICMA, 뭐 SASB, TCFD 뭐 이런 주요 기준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또 모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인데, 근데 이러한 기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개 정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기준 하나하나를 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사실상 기업들이 어떤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어떤 중소기업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분야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ESG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 특히 요즘에 채권 발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채권 발행을 하는 기업들이라면 ICMA,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만들고 있는 녹색 채권 원칙, 다음에 사회적 채권 원칙 같은 원칙들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우리가 탄소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산업군에 속한다 했을 때는 TCFD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코스피라든지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게 공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회나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공시적인 의무 공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분야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산 2조 원 이상은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고, 자산 1조 원 이상은 언제 공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는 이제 법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상장돼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저 관련된 내용들에 저 기준에 따라서 의무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공시 기준은 그럼 누가 정하냐? 지금까지는 미국에 있는 SASB라는 그런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한 내용들을 주로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적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IFRS라는 그 국제 회계 그 기준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계 재무제표의 기준을 만드는 국제 회계 기준위원회에서 올해 이제 연말부터는 ISSD라는 그런 비재무적인 공시를 하는 공시 기준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ISSD에 모든 기업들이 적용을 받아서 저런 거래소에 그 상장된 기업들은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준들에서는 텍소노미라 해서 어떤 녹색 분류 체계,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산업계에서도 산업 분류표가 있듯이 이런 ESG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세분화한 분류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EU에서 텍소노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소셜 텍소노미, 그린 텍소노미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아직 완전히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1차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발표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뉴딜 2.0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딜 2.0의 핵심이 디지털, 다음에 그 그린 뉴딜, 휴먼 뉴딜입니다. 이 중에서도 ESG에 그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사실 이 세 가지 뉴딜 전부 다 ESG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 관련돼서 그린 뉴딜이나 휴먼 뉴딜, 사회적인 어떤 이 S 중에서 S에 속하는 휴먼 뉴딜은 기업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지금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계가 어떻게 같이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뉴딜에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회적 양극화,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먼 뉴딜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디지털 분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래 신기술들,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ESG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대면에 있을 때 나오는 어떤 사소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폐기물들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줄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지털 뉴딜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냥 싸고 질이 좋으면 산다, 이런 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얼마나 이 제품이 친환경적인지, 얼마나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앞으로 차세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층으로 부각되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살 때 아주 그 자기만의 명확한 어떤 그 가치 소비라고 하죠. 나만의 가치 소비를 하겠다 이래서 꼭 메이커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착한 기업이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들 제품을 우리가 적극 구매하겠다, 이런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도 앞으로의 소비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ESG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친환경 인증들도 있고, 또 ESG와 관련해서 유엔에서도 이런 ESG, 뭐 유엔은 사실 ESG보다는 SDGs, 이런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걸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서도 어떤 우리 기업들의 좋은 사례들이 유엔에 저런 적극적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Gs는 뭐 많이 굉장히 들어보셨겠지만 인류가 2030년까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17개를 이렇게 정한 게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특히 이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금 ESG의 아주 핵심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ESG들이 사실은 전부 다 SDGs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 네슬레라든지, 다음에 뭐 우리나라 기업 CJ라든지, 다음에 이런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모든 기업들이 ESG의 핵심적인 목표, 최종적인 타겟을 SDGs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채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런 ESG 채권도 결국은 다 UN SDGs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매핑이 되어야 된다. 근데 ESG라는 것은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SDGs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든지 어떤 국가에 살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SDG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런 SDGs 목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블랙락에서도 ESG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최종적인 우리 ESG에 대한 이 여정의 끝은 SDGs에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와 SDGs를 연계시키는 매핑하는 이런 SRC 같은 주요 그 리스트업 인증 제도도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미국 이제 뉴욕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뉴욕의 최고 경쟁력 중에 하나가 뉴욕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도시죠. 경제의 중심지라고 해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섞여서 커다란 그런 경제의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뉴욕의 가장 큰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뉴욕시를 방문할 때나 뉴욕 시민들한테 물어볼 때나 또 뉴욕에 주재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한테 물어봐도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뉴욕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이런 정말 메가 도시들, 1,0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들 중에서 저렇게 거대한 땅에 한 복판에 우리 이런 환경적인 공원을 꾸며놓은 도시가 사실 거의 지구상에 아주 드문데 뉴욕이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는 거고 다음에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했을 때는 친환경적인 활동들, 친환경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ESG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업들이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채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빚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ESG 채권은 물론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빚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소셜하고 다음에 지배구조가 투명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큰 글로벌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채권을 발행하기엔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관련된 인증도 거쳐야 되고 사후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 오늘 기준으로 한 140조 원 가까이 발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는데 이 140조 원이 발행되는 게 2018년에 산업은행에서 3천억 원의 ESG 채권을 처음 발행한 이후에 오늘까지 약 한 3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140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자금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ESG 채권에 대해서도 나중에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런 은행에서 ESG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 금리도 우리가 좀 할인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면서 시중 은행에서 ESG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도 이런 ESG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런 금융에 대한 자본 유치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굉장히 적극적으로 ESG를 장려하면서 언제든지 물어봐라. 잘 모르면 우리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적극적인 어떤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 정말 3,000년 동안 형성된 밀림이 단 25년 만에 인간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더 빨리 속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SG,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다음에 어떤 이런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정말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 다른 기업의 이야기, 흔히 대기업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이런 지구 환경 파괴가 바로 우리의 모든 식생활과 식문화와 사회생활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사회뿐 아니라 우리 작은 기업에 있는
그런 담당자들도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ESG 관련된 내용들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 질문 몇 가지 올라온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ESG 요소에 맞는 기업 운용 수준은 글로벌 국가 기업의 ESG 요소에 맞는 기업 운용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태이고 앞으로 더 추구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한국은 조금 비록 그 ESG에 들어오는 진입 단계는 조금 속도가 늦었지만 사실상 지금 전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가장 빠른 수준에 그런 접근하고 있는 그 아주 선도적인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ESG 채권 같은 경우도 전 세계의 약 한 7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요. 뭐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환경 정책들, 발표하고 있는 환경 정책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비재무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재무적인 어떤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대기업 몇 곳은 그런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전부 다 숫자로 환원해서 그런 재무적인 가치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목표에 맞추어 기업들이 ESG 친화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작은 그런 활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플라스틱 소재에서도 기존에 그 우리가 어떤 그 물 페트병 같은 경우는 페트병 그 포장하는 용기 자체가 용기 위에 또 포장재가 전부 다 그 열로 분해되지 않는 포장재 또는 물의 수분해가 되지 않는 포장재로 이렇게 접착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페트병을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그 물을 사가지고 먹고 다시 우리가 주말에 그 분리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배출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일반 페트병으로 일반 플라스틱으로 연소되거나 이렇게 매각되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페트병들 일일이 사람들이 다 뗄 수도 없는 거고 뗀다 하더라도 그 접착제가 묻어져 있으면 재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요즘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분리성, 그러니까 물에 딱 한번 넣으면 바로 분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라벨 자체를 없는 페트병들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하나의 그런 기업들의 노력들이 ESG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실제로 탄소 중립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ESG 요소 관련으로 언론 및 많은 기업들에서 환경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업 특성에 따라 추구해야 할 요소의 경중이 다르겠지만 시대 흐름이 환경 쪽에 포커싱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환경적 요소보다는 소셜과 지배구조 요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와 지배구조의 구분이 강의를 듣고 있음에서 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윤리 경영의 경우 사회와 지배구조 두 분야 중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환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ESG에 포커싱이 돼 있냐면 말 그대로 지금은 어떤 환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린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이 모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고, EU라든지 미국 같은 그런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ESG와 관련된, 그러니까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환경과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다든지 영향을 받는, 무역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경이 좀 더 부각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S와 그런 지배구조, 윤리와 인권과 윤리 경영 같은 경우는 저는 둘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배 구조에 포함이 됩니다.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이 법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어떤 그런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내와 사외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사내에서 아주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윤리적인 행위가 사회적인 영향에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가 협력 업체한테도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내외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측면에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셜,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강연을 하도록 하고요. ESG는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련된 법안도 생겨나고 끊임없이 계속 어떤 분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개념을 갖춰 나가면서 경영에 임하고 또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다 ESG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